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소담 출판사,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은연 옮김,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달리 불행하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안나 카레니나. 옮긴이 이은연의 역자 후기와 본문 내용 일부 꼭지를 낭독해 봅니다. 역자 후기.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의 걸작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고전이다. 역자는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을 번역한 바 있다. 앞서 번역한 작품들은 대체로 단편이었는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톨스토이의 도덕적 가르침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였다. 그러나 안나 카레리나의 경우 완역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른 연구 활동을 했다거나 원문으로 10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을 번역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연구 활동을 했다거나 원문으로 10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을 번역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당초 번역을 시작했을 때는 장편 번역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감은 있었으나 여학교 시절 안나 카레리나를 필독서로 읽었던 터라 작품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섬세하고도 미묘한 심리적 갈등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특히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레빈의 끊임없는 의문과 때때로 한 장에 걸쳐 길게 이어지는 레빈의 고뇌에 찬 독백은 톨스토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온종일 책상 앞을 서성이게 했다. 톨스토이는 40대 후반 중년 나이에 안나 카레리나를 집필하였다. 이 시기 작가는 자기가 속한 러시아 귀족사회에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해 깊은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이러한 고뇌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에게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행복과 불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안나 카레니나를 잊고 유명한 관리의 아내로 부유한 상류 사회에 살던 아름다운 유부녀 안나와 촉망받은 젊은 장교 브론스키의 위태로운 사랑 이야기.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불륜이라는 사랑 때문에 안나를 인과응보적인 자살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이야기의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단순히 1870년대 러시아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족들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닌 듯하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 속에 설정된 세 가정의 모습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 부유하고 학식 있는 대도시 귀족의 위선적이고 공허한 삶, 인간관계 속에 내재된 모순과 갈등, 사회적 부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가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달리 불행하다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톨스토이에게 행복은 탐구의 대상이었고 작품의 중심이었다. 행복은 현재까지도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내재된 선천적 불완전성은 온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나 카레니나에 묘사된 등장인물들의 섬세하고도 미묘한 심리적 갈등 속에서 삶과 죽음, 사랑 그리고 행복, 불행에 대한 문제의 의미와 가치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에 때론 러시아 원어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론 기존의 번역문을 참고하거나 비교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가능한 한 원작에 담긴 의미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안나 카레리나는 여러 시대를 걸쳐 영화뿐만이 아니라 뮤지컬과 발레로도 제작되었고
교육과 문화 수준이 다른 다양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삶의 모습이 도덕적 기준조차 모호해진 행복을 찾아 도시를 서성이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옴기니 이은연. 제1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달리 불행하다. 오블론스키 집안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전에 가정교사로 일했던 프랑스 여자와 남편의 관계를 알아차린 아내가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벌써 사흘째 이어지자 당사자인 부부는 물론 가족과 하인들까지 모두가 괴로울 지경이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어느 여인숙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그들, 오블론스킨의 가족과 하인들보다 훨씬 더 친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자기 방에 틀어박힌 채 얼굴도 내밀지 않았고 남편은 이미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마치 집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처럼 온 집안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뛰어다녔고 영국인 여자 가정교사는 가정부와 말다툼을 하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지인에게 편지를 넣은 뒤였다. 그런가 하면 요리사는 어제 식사 직전에 떠나버렸고 참모와 마부까지 급료를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사교계에서 스티바로 불리는 스테판 아르카티치 오블론스키 공작은 평상시처럼 아침 8시에 아내의 침실이 아닌 자기 서재의 모로코 가죽 소파에서 잠을 깼다. 그는 다시 한숨 푹 자고 싶었던지 잘 관리된 통통한 몸뚱이를 돌려 방향을 바꾸고는 베개를 꼭 끌어안은 채 한쪽 볼을 베개 속에 파묻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며 눈을 떴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그는 방금 꾼 꿈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알라빈이 다름슈타트에서 오찬에 초대했지. 아니야, 다름슈타트가 아니라 어딘지 미국풍이었는데 그래, 거기 다름슈타트가 미국에 있었어. 그래, 알라빈이 유리로 된 식탁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지. 그 유리 식탁들이 내 소중한 연인을 불렀어. 아니야, 그보다 좀 더 근사한 노래였는데. 그리고 작은 술병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게 모두 여자들이었지.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스테판 아르카디치의 두 눈이 즐거움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 좋았어. 정말 좋았다고. 또 그 밖에도 굉장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 그는 나사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온 한 줄기 빛을 보자 즐거운 마음으로 소파에서 두 다리를 내리곤 작년에 아내가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들어준 금빛 모로코 가죽 슬리퍼를 발로 더듬어 찾았다. 그리고 9년 동안 지켜온 오랜 습관대로 자리에 앉아 그의 침실에 늘 걸려있던 가운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왜 아내의 침실이 아닌 자기 서재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지 생각해냈다. 곧 그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해내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와 다투었던 모든 일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 아내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할 수도 없겠지.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모든 잘못이 내게 있는데 정작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바로 여기에 모든 비극이 있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의 말다툼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무엇보다도 불쾌했던 순간은 아내에게 줄 큼직한 배를 들고 유쾌하게 흐뭇한 기분으로 극장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아내는 응접실에도 서재에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비밀을 담은 불행한 편지를 손에 쥔 채 침실에 있었다. 늘 근심이 많고 참견하기 좋아하며 영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아내. 돌리가 손에 편지를 쥔 채 꼼짝도 않고 앉아서 공포와 절망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말이에요. 그녀는 편지를 가리키며 캐물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릴 때 스테반 아르카디치를 괴롭힌 건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건 자체보다는 아내의 질문에 보인 자신의 태도였다. 그 순간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들킨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 그는 아내가 자기의 비행을 폭로한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차라리 모욕을 느낀다며 화를 내든지 부인을 하든지 또는 변명을 하든 용서를 빌든 그것도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있었더라도 그가 취한 행동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무의식적으로, 정말 무의식적으로 선량해서 오히려 어수룩해 보이는 그 습관적인 미소를 짓고 말았다. 이런 바보 같은 미소는 그 스스로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의 미소를 본 둘리는 마치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더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한 말들을 퍼부어대고는 방에서 뛰쳐나가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그 바보 같은 표정 때문이야.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절망적으로 혼자 중얼거렸지만 어떤 해답도 찾아내지 못했다. 1부 19장. 안나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돌리는 이제 제 아버지를 꼭 빼닮은 금발머리에 포동포동하게 살찐 아들과 함께 작은 응접실에 앉아 아들의 프랑스어 읽기 수업을 듣고 있었다. 아들은 상의에 간신히 붙어있는 단추를 손으로 돌려 떼어내려 하면서 책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아들의 손을 떼어 놓았지만 그 포동포동한 작은 손은 또다시 단추를 잡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단추를 떼어서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그리샤, 손 좀 가만히 놔두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오래전부터 힘겨운 순간마다 해오던 뜨개질을 다시 집어들고 손가락을 움직여 코수를 세며 신경질적으로 모포를 짜기 시작했다. 비록 어제 시누이가 오든 말든 알 바 아니라고 하인을 통해 남편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시누이를 맞을 준비를 마친 후 설레는 마음으로 시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리는 슬픔에 젖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시누이 안나가 페테프부르크에서 제일 가는 정치가의 아내이자 페티스부르크의 기부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녀는 남편에게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 즉, 시누이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안나는 아무런 죄도 없잖아. 돌리는 생각했다. 난 안나에 관해서라면 좋은 점밖에 기억나는 게 없는걸. 안나도 내게 항상 다정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줬잖아. 물론 그녀가 페테스부르크의 카네린의 집에서 머물렀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자면 사실 그들의 집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의 가정생활 분위기는 모든 면에서 어딘지 모르게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녀를 맞이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 다만 나를 위로할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돌리는 생각했다. 위안도, 충고도, 기독교적인 용서도 이미 1000번 넘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 모든 게 아무 소용없어. 요 며칠 동안 돌리는 아이들하고만 지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슬픔을 마음에 담고 다른 것에 관해서는 말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어떤 경우든 안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으론 자신이 안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기쁘게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그의 여동생과 함께 나누면서 그녀로부터 위로와 충고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녀는 줄곧 시계를 보면서 시누이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정작 안나가 도착했을 땐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문 쪽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가벼운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야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쇠약해진 얼굴엔 기쁨보다는 놀란 빛이 역력히 나타났다. 그녀는 일어나서 시누이를 포옹했다. 어머나, 도착했어요? 그녀는 안나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돌리, 이렇게 만나서 정말 기뻐요. 나도 기뻐요. 돌리는 안나가 사정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 그녀의 표정에서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고 있는 게 분명해. 안나의 얼굴에 나타난 동정의 빛을 눈치챈 그녀는 생각했다. 자, 가세요. 방으로 모실게요. 그녀는 가능한 한 이야기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하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가 그라샤지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컸을까? 안나는 아이에게 키스를 한 다음 돌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멈춰서서 얼굴을 붉혔다. 여기에 좀 있다가 가요. 그녀는 숄과 모자를 벗다가 온통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채에 모자가 걸리자 머리를 흔들며 머리칼을 풀었다. 아가씨는 무척 행복하고 건강해 보이네요. 돌리는 거의 부러워하는 듯한 투로 말했다. 내가요? 그래요. 안나가 말했다. 세상에, 타냐, 우리 셰루자와 동갑이지? 안으로 뛰어들어온 여자아이를 보고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예쁘구나.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어디 아이들 모두 보여주세요.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아이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출생 연월과 성격, 그리고 그들의 질병까지도 기억해내고 있었다. 돌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아이들에게로 가요. 바샤가 자고 있긴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을 보고 나서야 그녀들은 비로소 커피를 마주하고 단둘이 응접실에 앉았다. 안나는 쟁반을 들어 옆으로 밀어놓았다. 돌리, 그녀가 말했다. 오라버니에게서 얘기를 들었어요. 돌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가식적인 동정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돌리 언니, 그녀가 말했다. 나는 오라버니를 변호하거나 언니를 위로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단지 가여워서요. 진심으로 언니가 가여워서요. 진하고 풍성한 속눈썹에 가린 그녀의 반짝이는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나는 돌리에게 가까이 다가앉아 활력 넘치는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돌리는 피하지 않았지만 무표정한 그녀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다. 무엇으로 날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이 생긴 후 모든 걸 잃어버렸는걸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돌리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안나는 야위고 메마른 돌리의 손을 들어 키스했다. 하지만 돌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최선일까요? 그것을 생각해야만 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돌리가 말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안나도 날 이해하겠지만 내가 그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와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를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요, 돌리. 오라버니에게서 듣기는 했지만 언니에게 직접 듣고 싶어요. 모두 말해주세요. 돌리는 의심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식 없는 동정과 사랑의 빛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다. 알겠어요.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할게요.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 거예요. 난 어머니의 가정교육 덕분에 순진했을 뿐 아니라 멍청하기까지 했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들 말로는 남편은 일반적인 아내에게 자신의 과거 생활에 대해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스테판은 그녀는 말을 바로잡았다. 스테판 아르가티치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난 지금까지 내가 그가 아는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8년을 살았던 거죠. 난 그이가 이렇게 신뢰를 깰 수 있을 거라곤 의심해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느닷없이 이런 끔찍하고 역겨운 일을 겪게 되다니. 나를 이해해야만 해요. 자신의 행복을 정말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돌리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자신의 정부에게 바로 우리 집 가정교사에게 보낸 그의 편지를 받았다는 게 말도 안 돼. 너무 잔인해요. 그녀는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지나가는 바람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교활하게 나를 속이다니. 그것도 대체 상대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고도 버젓이 그 여자를 품고 내 남편 노릇을 하다니. 정말 끔찍해요. 아가씨는 날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이해해요. 이해하고 말고요. 정말 이해해요, 돌리. 안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처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그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돌리는 계속 말했다. 천만에요. 눈꽃만큼도 아니죠. 그이는 지금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나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다. 오라버니는 지금 시리에 빠져 있어요.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는걸요. 그이가 후회 같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돌리는 신우이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꼬리를 잘랐다. 그럼요. 난 오라버니를 잘 알아요. 가엾어서 볼 수 없을 지경이에요. 우리 둘 다 오라버니를 알잖아요. 오라버니는 착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면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기거 죽었는지 몰라요. 나를 감동시킨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두 가지가 오라버니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니를 사랑하면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말이죠. 안나는 반박하려는 둘리를 재빨리 가로막으며 말했다. 언니를 아프게 하고 언니의 영혼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라버니는 아니야. 돌리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만 계속했어요. 돌리는 신우이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그녀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이가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는 건 알아요. 죄 지은 사람이 당한 사람보다야 더 괴롭겠죠. 그녀가 말했다. 만약 이 모든 불행이 자신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는 걸 느낀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다시 그이의 아내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와 함께 사는 건 이젠 내겐 고통이 된 거예요. 그건 바로 그를 사랑했던 과거의 내 사랑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흐느낌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돌리는 마음이 진정될 때마다 자기를 화나게 하는 것에 대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젊고 예쁘잖아요. 돌리는 말을 이었다. 안나도 알겠지만 내 젊음과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빼앗긴 거죠? 그 이와 그 이의 자식들 때문이에요. 나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내 모든 걸 바친 거예요. 그러니 싱싱하고 천한 여자가 더 좋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분명히 나에 대해 자기들끼리 말했을 거예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아가씨는 나를 이해하겠어요? 그녀의 두 눈은 또다시 증오로 이글거렸다.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그이는 또다시 나에게 말을 할 거예요. 대체 어쩌죠? 그의 말을 믿을까요? 결코 아니죠.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났어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수고와 고통의 보상이 되던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아가씨가 믿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라샤의 공부를 봐주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것이 종종 행복으로 느껴졌을 테지만 이제는 괴로운 일이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애를 쓰고 종종 걸음을 치는 거죠? 아이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엇보다 괴로운 건 사랑과 자애로 충만했던 내 마음이 오직 증오로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요, 둘리. 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을 괴롭히지는 말아요. 언니는 지금 너무 큰 모욕을 당하고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많은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돌리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2분 정도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나? 도와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안나 역시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올케의 한마디 한마디 말과 표정 하나하나에 공감하고 있었다. 하나만 말할게요. 안나가 말을 시작했다. 난 오라버니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오라버니의 성격을 잘 알아요. 뭐든지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죠. 그리고 유혹에도 잘 빠지고요. 그 대신 후회도 잘하죠. 오라버니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해요. 천만에요. 그이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말고요. 돌리가 안나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 난 아가씨는 내 처지를 잊었군요. 정말 내 처지가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잠깐만요. 사실은 처음 오라버니가 그런 말을 했을 땐 언니의 이런 고통스러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지 오라버니와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만 보였거든요. 오라버니가 불쌍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런데 지금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 한 여자로서 이 일이 달리 보여요. 언니의 고통이 느껴지네요. 언니가 너무 가여워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의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해요. 단 한 가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알 수 없는 건 언니의 마음에 오라버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아직 남아있냐는 거예요.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지 어떤지 언니는 알고 있어요. 만약 남아있다면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아니요. 돌리가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안나가 돌리의 손에 다시 한번 키스하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내가 언니보다 세상을 좀 더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스티바 같은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알아요. 언니는 오라버니가 언니에 대해서 그 여자와 만났을 거라고 했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부정한 짓을 저지를지언정 가정과 아내는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된 일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여자들은 멸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정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정과 이런 여자들 사이에 어떤 넘을 수 없는 선을 긋고 있지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이는 그녀와 키스도 하고. 돌리, 그만해요. 나는 스티바가 언니에게 반했을 때 어떻는지 봤어요. 나는 오라버니가 내게 와서 언니에 관해 말하면서 울곤 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오라버니에게 언니는 시였고 고귀함이었어요. 언니와 살면 살수록 오라버니에게 언니는 더욱더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난 알아요. 말끝마다 돌리는 경이로운 여자예요 라고 덧붙여 우리가 오라버니를 놀려주곤 했잖아요. 오라버니에게 언니는 항상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이번 외도는 진심에서 한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떻게 하지요? 내가 아는 한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가씨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판단할 수는 없네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안나는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저울에 달아본 뒤 덧붙였다.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말고요. 나는 용서했을 거예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용서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야 물론. 돌리는 재빨리 안나의 말을 막았다. 마치 여러 번 생각했던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 용서가 아니겠지요. 용서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완전히 전부 해야죠. 자, 가세요. 방으로 안내할게요. 돌리는 일어서며 말했다. 방으로 가는 중 돌리는 안나를 포옹했다. 사랑스러운 안나, 아가씨가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훨씬 가벼워졌어요. 안나는 그날 온종일 집에, 즉 오블론스키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도착 소식을 접한 몇몇 지인이 그날로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안나는 오전 내내 돌리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단지 오라버니에게 간단한 메모를 보내 식사는 꼭 집에서 하도록 했다. 그녀는 오세요.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세요. 라고 적었다.